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94억 7천만 달러로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부진과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영향인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장중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영국을 방문합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특사 지정을 두고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 때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기재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늘리기 위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AI 바우처 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병원이 해당 예산을 선점하면 정작 기술을 공급할 의료기기 업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9월 1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9월 첫날부터 주식시장 흐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증시프리즘 문영문 기자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 기자, 어제 하락을 좀 진정하는가 싶더니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2%나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시장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습니까? 우선 말한 대로 9월의 첫 거래일인데 파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3,558억 원, 8,324억 원 팔아치웠고요. 반면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큰 탓인지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개인이 1조 원 넘게 이렇게 순매수한 거는 지난 6월 10일 이후 거의 3달 만인데요. 한편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800선을 내줬습니다. 네. 개인이 홀로 2,600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이제 저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매수했지만 시장 흐름을 뒤집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긴축 의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때문인데 오늘 환율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았죠? 맞습니다. 1,355원 이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 외국인이 결국 환율이 1,350원 이상으로 오르자 우리 증시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1,342원에 개장한 이후 상승폭을 급격하게 확대했고요. 장중한 때 1,355.1원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이 중국과 유럽, 일본 등의 주요국 통화 약세가 달러와 강세를 부추겼고요. 결국 우리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요. 최근 109선 안팎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결국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6월 2일 원달러 환율은 1,252원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이 1,354.9원의 장을 마쳤으니 3달 만에 100원 이상 뛰었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주식 보유 비율은 3달 전 12.35%에서 현재 12.07%로 낮아졌습니다. 네, 저희가 소식을 전할 때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증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하락의 원인, 그래도 다른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분석되는 게 있습니까? 우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혼재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당장 이 미국의 강한 긴축 행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또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하면서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또 한 번 커졌습니다. 네. 또 한국 수출입 통계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이 무역 적자 규모가 지난달 48억 달러에서 이 95억 달러로 급증한 것도 이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운 요인입니다. 즉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국내외 경기 침체 공포가 진정되지 않자 이 증시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내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2%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대장주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해 보니 416조 원 가량이 됐는데요. 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1,905조 원인 걸 감안하면 이 두 종목만으로도 이 코스피 전체 20%를 넘는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이 코스피 지수도 흔들렸던 거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대장주인데 이들 종목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들 종목만 유독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최근 이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내외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현재 한풀 꺾인 상황이고요. 간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 상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AMD 역시 인공지능 컴퓨팅에 쓰이는 GPU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와 AMD의 하반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시간 내 거래에서 각각 6%, 4% 하락했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1.15% 하락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고스란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증권업계는 미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약세 압력이 있어서 국내 반도체 또 IT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고 코스피가 결국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고 미중 갈등에 끼어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풀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9월 첫날이잖아요. 9월 증시 반등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주요 증권사 8곳에 9월 코스피 전망치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하단 평균은 2,354선이었고요. 상단 평균은 2,563선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수준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긴 한 건데 네. 지난 6월에서 7월 2,300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도 네. 같이 내놨습니다. 지난 급락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처음 경험하고 또 9%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놀랐던 반응인 만큼 학습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2,450선을 기준으로 변동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 8월과 달리 실적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선물옵션 만기, 또 소비자 물가지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매크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연준의 시장 기대치 통제 작업도 지속될 것인 만큼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금융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진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나기가 내리면 비를 피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담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라도 줄여야 될 텐데 조금 전략을 짜본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맷집이 좋은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라라는 조언을 해줬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이 당분간은 통신업종과 또 이 음식료 등 필수 소비재 업종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조선과 원전 업종,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태양광과 에너지 인프라 업종 등이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 증시프리즘에서 월요일 날 다뤘던 이 태조 이방원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효하다는 건데요. 이들 종목은 대내외 매크로 이슈 등 거시경제와 큰 연동이 없는 정책이나 이 정치 현상에 따라 투자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아니면 믿기 어려운 시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뉴욕 증시도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도 4거래일째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2달 남짓 이어진 서머 랠리가 일시적인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 주요 지수를 보시면 장중에 여러 번 반등 신호가 나왔지만 다우 지수가 0.88%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서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월가의 분석을 먼저 듣고 오시죠.
We've seen a significant struggle here of August, and I think a lot of that's being driven from a lot of the Fed talk, inflation being a little bit more stickier than we originally anticipated. 네, 토미 만쿠소 대표의 말처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지금까지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잭슨 홀 회의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맞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 이후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연준 인사 발언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초까지 4% 이상으로 올리고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현재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수준이죠. 이보다 1.5%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에 더해서 높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메스터 총재의 발언으로 서머랠리의 동력이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도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만큼 체크 또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9월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네, 근데 사실 월가에서는 9월이 전통적으로 좀 좋지 않은 달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휴가철의 영향으로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좀 취약해진다는 점이 있고요. 또 10월 회계연도가 끝나는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들이 절세를 위해서 주식 매도에 나서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CNBC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9월이 마이너스 0.5%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테가스는 역사적으로 9월 증시는 하락세에 출발하면 내려갔고 이 상승세에 출발하면 상승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이 중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증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증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까지 다가오면서 더 정신없는 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월가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은 주가 지수가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고 하면 S&P 500이 3,400 정도까지 밀릴 것이고 틈새를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3,000 부근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증시가 바닥을 치는 시점은 이르면 9월이 될 것으로 봤고요. 또 도이체방크 역시 10월에는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계절성으로 인해서 9월에 침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네. 이 CFRA 최고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 역시도 우리는 최저치를 다시 시험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최저치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경계감이 있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의견들을 좀 조망을 해보자면 경기 침체 여부가 그럼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많은 변수들 얘기를 해드렸지만요. 네.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당장 증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앞서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를 올릴 폭을 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확인한 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아마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표를 좀 확인하고 움직여라라는 월가의 조언인 건데 그러면 어떤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까? 네, 당장 이번 주죠. 2일에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용의 경우 앞서 증시 프리즘 코너에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밤에 나온 지표에서 크게 둔화한 것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ADP의 8월 민간 고용이 13만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인 30만 건의 절반 수준에도 좀 미치지 못한 상황이죠. 고용이 탄탄하다는 연준의 주장을 깨는 근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13일에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물가 상승폭이 7월에 이어서 계속 낮아지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7월만큼이나 이번에도 국제 유가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만큼 이 부분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월가 분석 짚어봤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놓고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 기자, 직접 전문가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CEO를 만나봤습니다. 그가 전한 조언은 미국을 피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건데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국 투자를 피하라.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CEO의 경고입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ut ultimately, I think the dollar will collapse. And so the problem is going to be runaway inflation, which potentially could be hyperinflation. The problem is the value of our money is going to go down. And in fact, it may collapse.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곧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피터 시프의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버블을 키우고 종국에는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는 낙관론도 경계합니다. It certainly has a lot of room to fall and still be overvalued. So I think there's a lot of downside risk in the U.S. market, enough that it doesn't make sense to invest there. 다만 에너지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매력이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Especially when the dollar rolls over and really starts to fall, that's when oil prices will really start to rise. So sure, yeah, I recommend that. And I think the energy stocks in Europe are a better value right now than the ones in the U.S. 피터 시프는 2030년이 오기 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 증시가 투자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점쳤습니다. 정치적 위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경제 기반이 탄탄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끝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줄곧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이 $10,00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ith inflation is that a lot of people bought cryptocurrencies and they're going to end up, practically worthless. And when they realize that they were wrong, then to the extent they have any money left, they may use that to buy gold.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최고점에 가까운 지금이 금을 사들일 적기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8월) 무역 적자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도 흑자를 내기 어려울 전망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 이 숫자와 기록으로 먼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8월 한 달 동안 낸 무역 적자가 94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무역 수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또 이 8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무역 적자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추세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 8월까지 무역 적자가 벌써 24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아직 올해가 4개월 남기는 했지만 올해 연간으로도 무역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첫 무역 적자인데 규모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연간으로 적자를 낸다는 건 이 대외적으로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앞서 데이터 보니까 적자 폭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 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수출이 늘고는 있는데 그 수출의 증가세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이 훨씬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8월 수입액은 661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그 8월보다 28%나 급등을 했습니다. 예. 특히 원유, 가스, 석탄 이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92%나 폭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입니다. 예. 문제는 바로 수출입니다. 일단 22개월째 늘고는 있는데 증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6월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 이 수출 증가율은 석 달째 이제 한 자릿수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이 증가한 주요 품목도 전체 15개 중에 6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 둔화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긴 건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눈에 띄는 지표가 8월 수출,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16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 선을 넘기는 했는데 글로벌 IT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연말까지 당분간 반도체 가격 하락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 같은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란 점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 수출 감소는 이 대중국 수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국 무역 수지가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세가 회복이 돼야 우리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무역 적자를 가져온 요인들을 꼽자면 첫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부진, 세 번째 반도체 가격 하락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리스크들에 더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서 시장 전망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번 달 이제 미국의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점쳐지면서 사실 고환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오늘도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이 고환율 쇼크까지 더해지면 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더 늘어나 무역 수지가 더 악화되고 무엇보다 수입 물가가 올라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400원을 다시 돌파할 것이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환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가 더 길어질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판단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수출 지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아주 쉬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바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국들이 동시에 통화 가치가 함께 떨어진 상황이라서 기대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서 가공해 수출하거나 중간재를 넘겨서 현지에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출 방식을 바꾼 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효과는 줄어들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진 셈입니다. 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에 수출 금액은 0.03% 늘어나는데 반해 수입 금액은 3.6%나 증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원화 가치 하락이 무역 적자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무역 적자가 또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실적에 그럼 얼마나 타격을 받느냐일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업종별로 따져보면은 환율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계약금 대부분을 달러로 받는 조선사나 수출과 판매 대금의 달러 비중이 높은 자동차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타격을 입는 곳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엄청난 대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 아주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업종별로 따져보면은 리스료나 기름값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사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장부상으로 약 350억 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수입이 많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소비는 그대로인데 환율 상승으로 철강석이나 나프타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짓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업계도 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환율까지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 나오는 통계 수치로만 본다면 이미 또 경제 위기 문턱에 다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오늘 그 한국은행이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전분기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이 부진한 수출을 민간 소비가 떠받친 덕분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계를 보면 7월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들어서는 그나마 버텨주던 소비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올해 연말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단 외부적인 변수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무역 수지에서는 이 반도체 가격과 원유 가격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버텨주면서 우리 소비도 좀 살아나고 반도체 업황도 좋아져야 될 텐데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에 얽매여서 금융혁신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금융사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금융지주법과 같은 금융 관련 법령이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제정됐기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김지현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의 철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며 보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산분리가 그것 때문에 과거에 못했다 그러면 그냥 금산분리는 원칙 때문에 못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논의를 해봐서 그 정도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에서나 공감하는 원칙이라며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갈등에서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빅테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 아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쪽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균형을 맞춘다. 또 김지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금융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 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물 쪽이 저는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물 쪽이 버텨주지 않는 금융허브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근데 왜 모여드느냐 자꾸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 가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지현 위원장은 위기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도록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비롯해 건전성 관련 규제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와 예방을 위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개정 요구에 부딪혔습니다. 시행령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행령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부분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개정의 필요성으로 계속 실체 없는 주장이 저는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경영 책임자 의무 내용입니다. 앞서 기재부가 중처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안전보건 책임자를 경영 책임자로 보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제안을 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경영계는 이와 관련해 법 준수를 위해 책임 소재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해 원인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는 1년 이상 징역형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벌 부과 방식으로 전환 등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이에 준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부의 법률 규정은 모호하고요. 집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노동계는 오히려 중처법의 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경영 책임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장 훼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위험을 제공하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했으면 안전관리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반영해 경영 책임자 의무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중고거래나 개인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싶은 고객들, 그 외 국회로서의 새로운 내가 필요한 고객분들께 본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인공지능 AI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 지원 제도인 바우처를 정부가 디지털 전환 확산과 AI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일부 의료 AI 기업들은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IT바이브 김수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이 AI 바우처라는 게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정부가 AI 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제 AI 솔루션이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을 때 인공지능이 음성을 인식해서 발음을 교정해 준다면 발음 교정 AI 솔루션인 거죠. 도움을 주는 그런 네. 기술이군요. 네. 근데 수요 기업이 AI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걸 제공한 기업에게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 10%만 기업이 내면 됩니다. 그러면 AI 기술이 이제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자기 부담금 10%만 내고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셈이고, 그렇다면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이익을 또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라는 좀 그런 해석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이 제도를 반기고 있고요. 네. 인공지능이 워낙 생소한 기업이 많고 문제 해결은 필요하고 돈도 드는데 정부가 매개체가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들 반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한 수요 기업이 한 공급 기업에게 최대 3억 원어치의 솔루션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라는 건
공급 기업은 이제 기술을 개발한 회사인 것이고 맞습니다. 수요 기업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 현장이나 어디 산업에 적용하려는 그런 기업들 이런 거죠. 네. 이게 지금 2020년에 시작해서 올해가 3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3년간 이 제도의 효과가 상당히 좀 나타났습니까? 네, 이게 선정 과제도 늘어났고 예산도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0년에 약 600억 정도이던 사업비가 올해 기준으로 98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수요기업 지원 자격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 AI 의료기기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인정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바우처 제도가 많이 나오면 관련 산업 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 의료 제도 중에서 이제 저희 AI 솔루션, AI 의료기기 솔루션 자체가 이제 급여화나 비급여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 이제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본 바우처 사업과 같은 실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제품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 네,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기업도 키우고 의료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잘 쓴다면 상당히 쓸모 있는 제도 같은데 이게 의외로 의료기관 또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로 또 인식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의료기관 자체의 약간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네. 해당 제도에서 그래서 의료 AI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입니다. 네, 일반 기업과 조금 달리 병원들은 AI 기술을 쓸만하면 조금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뭐 종합병원이라던가 뭐 대학병원이라던가 사실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규모가 너무 작으면 사업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AI 바우처 수요 기업으로 실제로 참여한 병원들만 봐도 좀 규모가 큰 그런 대학병원들이고요. 그런데 한 번 AI 바우처 사업 수요 기관으로 참여하면 다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A 기업이 B 병원에 한 번 바우처를 공급하면은 C 기업은 B 병원에 다시는 바우처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네.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라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이 다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A 기업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기업에 진입을 하게 돼도 그것도 안 됩니다. 한 번만으로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지금 김 기자의 설명만 들어보자면 사실은 이제 기술을 육성하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보완을 하겠다라는 제도 같은데 그 역할을 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제도처럼도 들립니다. 게다가 지금 국내 대형 병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손꼽힐 만한 몇 곳밖에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아무래도 선점을 해야 하는 그런 또 상황에 몰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의 기업들의 상황도 좀 곤란하겠어요. 네, 실제로 매년 공급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2021년 기준으로 1,158개사 정도였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1,500개가 넘는 회사 공급 기업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큰 병원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의료 AI 기업들은 해가 지날수록 이게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경쟁이 심해지고요. 벌써 내년도 AI 바우처 공급을 위해서 계속 이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기업 입장 듣고 가시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죠. 한 번 선정된 수요기관의 의료기관은 이제 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공급업체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병원의 여러 과에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업을 하고 저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병원의 수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게 큰 단점인 거죠. 네, 그리고 수요기관인 병원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형 병원들은 진료 과목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세분화돼 있죠. 네, 뭐 소아과도 있고 뭐 내과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이제 뇌 쪽을 보는 진료과에서 우리가 AI 기술이 필요해서 바우처를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위장이나 대장을 보는 과에서 우리가 쓰겠다 해도 한 번 이미 썼으니까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형 병원이라도 그 기술을 이용하는 과 한 곳만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또 단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의료 AI 육성과 또 국내 환자들이 혁신 의료 기술을 빠르게 접하기 위해서라도 이 AI 바우처 제도를 의료 산업 현장에 맞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비싸지 요즘. 아유 말도 못하지. 다 배 이상 올랐잖아. 그래 요즘 할인이니까 그게 싸니까 사는 거지.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의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벤트성으로 기획을 했고요. 명절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블록버스터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역 조치가 풀려 늘 줄 알았던 관객 수가 지난달 들어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지어 개봉한 블록버스터는 예상보다 못한 성적을 냈는데 치솟은 관람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8월 한 달간 영화관을 찾은 관객은 1,495만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최고치였던 7월에 1,629만 명을 밑돌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바닥을 찍은 월간 누적 관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부터 회복세에 접어든 바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들이 개봉을 미뤄둔 기대작들을 줄줄이 공개하며 성수기 관객몰이에 내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계인, 한산, 비상선언, 헌트 등 한국 대작영화 4편의 제작비를 합치면 1,000억 원으로 뜹니다. 이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건 707만 명을 동원한 한산이 유일합니다. 가장 많은 제작비 330억 원이 투입된 외계인의 관객 수가 최하위에 머물며 배급사 CJ E&M이 부진했습니다. 반면 롯데엔터테인먼트는 한산에 더해 개봉 2달이 지난 탑건이 입소문을 타고 장기 흥행에 돌입, 관객 800만 명을 넘기며 여름 극장가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기대작들의 부진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싸진 영화 가격도 관객들의 움직임을 바꾼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보다 많은 돈을 써야 하는 만큼 개봉 직후 영화를 보기보단 앞선 관객들의 평가를 참고해 작품을 골라보는 경향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예전에는 할인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하면 둘이서 볼 때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팝콘도 먹고 영화도 보고 모두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5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관객들의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더 높아지고 엄격해졌다고 봐요. 치솟은 고정비로 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급성장한 OTT로 인해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 점도 영화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됩니다. 성수기의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아진 극장가는 공조, 모가디슈 등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전 세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고통받고 있지만 브라질만은 예외입니다.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올라 브라질 경제에 기댄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매매받던 브라질 펀드도 요즘 같은 하락장에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브라질 펀드의 최근 한 달 새 수익률은 15%.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연준보다 한 발 앞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에 브라질 통화인 헤아라가 원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린 겁니다. 브라질 헤알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달러 대비 평가 금액이 늘어났을 거고요. 그걸 다시 원화로 컨버트하다 보면 원화는 또 약해졌으니까 원화밸류는 더 커졌겠잖아요. 원 헤알 자체가 플러스 한 20% 정도 났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플러스 효과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풍부한 자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에너지와 농산물 업종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계속되는 물가 상승이 원자재 업종 강세로 이어져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부의 성공적인 통화 정책으로 물가가 안정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브라질 경제 성장률은 4.6%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브라질 업종 대표 증권 자투자 신탁이 18% 오르는 등 브라질 펀드 대부분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브라질 채권에도 자금이 쏠렸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 협약에 따른 절세 효과와 연 13%가 넘는 높은 채권 금리에 힘입어 올해에만 4천억 원 넘게 팔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증시 하반기 전망에 대해 10월 대선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좋은 투자처라고 말합니다.
저 브라질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좌파 우파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최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브라질 증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브라질 펀드에는 진입하기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헤아라 가치 폭락과 주가 약세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겼던 브라질 펀드. 올 들어 안정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발빠른 금리 인상에 따른 헤아라 강세 전환과 물가 상승을 발판 삼아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중소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서 의약품 생산 시설을 짓거나 인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이게 바이오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좀 활발하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그 셀로메드를 비롯해서 바이젠셀, SCM 생명과학 그리고 비상장사 바이오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입셀 등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즉 GMP 시설을 갖추거나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젠스는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센터 가동을 위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허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생산 준비 한창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세포치료제 시약을 생산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GMP를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네. 서울 아산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병원 내 첨단 바이오 의약품 GMP 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인 입셀도 지난 7월 GMP 시설을 준공하고 식약처 허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로메드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mRNA 리보엑산 생산 효소 양산을 위한 GMP 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셀로메드는 오늘 중국 심천 알파 생명공학 유한공사와 메신저 리보핵산 생산 효소 공급 및 플랫폼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CM 생명과학도 줄기세포 생산 관련 GMP 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며 네. 앞타바이오도 GMP 시설 인수를 위한 지금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계에서 시설 확보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인데 이렇게 의약품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것은 바이오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모더나 등도 코로나 백신 생산 시설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실 공급 이슈들이 좀 발생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모더나 백신 도입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바 있었죠. 예, 맞아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가운데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대형 바이오텍들은 아닌 중소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 개발, 지금 네.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시료 등을 생산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대형 바이오텍들이 사실 위탁 생산을 맡아주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큰 물량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요. 네. 결국 임상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추가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세포주 개발과 공정 개발, 연구 개발하고 싶어도 소규모 임상 시료를 생산을 의뢰할 만한 위탁 생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로 인해서 CDMO나 CMO를 하겠다라고 일부 기업들이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GMP 시설을 구축한 주지연 입셀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품 개발 단계가 높아지면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GMP와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GMP가 그때그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 공정 단계에서도 GMP 내에서 시뮬레이션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데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그게 GMP로 연결되는 그런 단계가 아예 다르다라고 보질 않고 있고요. 학교에 있는 GMP를 사용하려고 해도 학교 GMP가 저희 카톨릭대에 있는 게 4개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풀 부킹되어 있습니다. 네, 또 임상을 완료하고 상업화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유럽 의약품청, EMA 등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
제조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임상시험과 상업화 의약품 제조시설이 다를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즉 이거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일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품 수급도 그렇고 속도 면에서 이 중소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관련 기업들 그럼 전략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월 식약처 허가를 마친 그 바이에젠셀은 이르면 3분기 말부터 본격적인 임상시료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임상 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이에젠셀의 GMP 시설은 전용 면적 1,375제곱미터 규모의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말초 혈액 뱅킹, mRNA를 생산이 가능한 그 전주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김태규 바이젠셀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첨단 의약품 제조 시설을 갖추어야지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면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그리고 세포 처리 시설 신고 등의 모든 인정과 허가 절차가 9월에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티어, 바이레인저 그리고 바이메디어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GMP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유도만능줄기 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인 입셀도 올해 GMP 시설에 대한 식약 당국의 허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위한 그 시료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재생 치료제를 개발 중인 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올해 안에 장질환 재생 후보 물질에 대한 환자 투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GMP 시설을 인수하고 본격적인 생산 설비를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심야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이른바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심야 택시 기본요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에 제출한 모범택시 운임정책 개편 건의서에서 밤 10시 이후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을 5,300원, 모범택시는 최고 9,1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택시 대란은 수년간의 요금 동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줄어든 택시 기사들이 벌이가 좋은 배달과 택배 업계로 떠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을 두고 2년 전 택시 플랫폼 타다 기사 1만 2천여 명의 일자리를 뺏은 뒤 혁신에 실패한 정부가 손쉬운 요금 인상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은 1주택자에 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이 국회 본회의에서 막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과세 기준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안이 부자 감세라며 현행 과세 기준을 유지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까지만 내릴 것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종부세법 개편안 가운데 이사와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정부는 모두 11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투기 목적 없이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4만 명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이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